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왼쪽 남자는 좀 젊고 오른쪽 남자는 중년의 부분에 앞에는 천이 펼쳐져 있어요. 젊은 남자는 이 천에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옆을, 오른쪽 옆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예요. 외시의 의미입니다. 디노테이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쉬운 2차적인 의미, 커노테이션, 그런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쉽게 보기 위해서 책을 살짝 올렸습니다. 여기 천 넘어 굉장히 흥미로운, 굉장히 볼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중년 아저씨는 역시 보고 싶어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분의 옷 보세요. 옆에 옷에 비해서 훨씬 고급 옷입니다. 모자도 옆에 청년에 비해서 훨씬 고급 모자입니다. 이 수염은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무슨 수염인지 아세요? 가이즈의 수염이라고. 수염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격조 있는 그러한 수염입니다. 자, 옷차림과 수염과 모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년 남성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청년은 그냥 평범한 그냥 젊은 사람이에요. 자, 이 둘한테는 이 천막 건너편에 굉장히 흥미로운 무언가가, 굉장히 보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본능을 같이 자극을 시켰어요. 청년은 이룰 게 없습니다. 내가 천막에다 눈을 들이대고 보는 것을 이웃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체면이 손상될 게 없어요. 이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중년 남성은 어때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체면 무릅쓰고 이런 걸 보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아는 누군가 보면은 체면이 손상되는 거야.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본능은 보고 싶다는 그러한 관음증의 본능은 억누르지 못해. 포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지 않을 때, 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때 그 타이밍을 타서 나의 본능을 갖다가 실현시키겠다 하는 아주 가볍고 얇은 인간의 가진 자의 이중성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막대는 가운데 있어요. 이 막대는 신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욕망을 거침없이 발현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욕망은 달성하되 눈치를 봐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나의 지킬 것은 지키면서 틈을 봐가지고 욕망을 이루겠다고 두 사람의 차이를. 자, 여기서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가가 찍었을까요? 역시 힌트 드릴게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사진적 미학을 처음으로 주장하시고 자신의 사진을 통해서 그 미학을 갖다가 보여주었던 앙리 까르테 브레송입니다. 자, 브레송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쩌면 이 가운데 막대를 볼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진의 의미는 저는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막대는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거야. 사진의 의미는 촬영할 때 사진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화면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가가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에 화면에 끼어들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결과물을 통해서 걔가 나름대로의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풍경이죠. 그렇죠? 부부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중년의 부부가 산책 나왔다가 쇼핑 나왔다가 화방 같아요. 어떤 그 화랑 부인은 열심히 그림을 감상하는데 남편은 지금 옆에서 그쵸 곁눈질하고 있어. 그쵸? 이게 남자의 속성. 남자들은 비시시 웃어요. 왜?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여자들은 또 웃어요. 왜? 아우, 저 남자란 다 저래. 이렇게, 그쵸? 웃는 게 의미가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남자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남편이, 이 부인이 굉장히 싫어서, 그쵸? 그래서 눈길을 옆으로 주는 거는 아니겠죠. 그쵸? 로베르토 드아노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서 키스라고 해서 유명한 사진이죠. 다큐멘터리 파리의 어떤 그 해학적인 재미난 유머스러운 풍경을 찍었고, 그 중에 한 사진, 젊은 남녀가 길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멋지게 키스하고 있던 그 사진이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된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모델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저작권을 주장을 했고, 제가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가예요. 로베르토 드아노예요. 자, 이 사진은 방금 전전 작품이었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제가 브레송을 아까 소개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학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진이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사진은 뭘 얘기하나요? 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자니 물이 차여서 마침 사다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놨는지 조금 물에 젖는 것을 갖다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사다리 위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뛰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여기서부터 걷는 것보다 물이 더 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인간의 얄팍한 속성, 얄팍한 심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진은 자, 어린아이, 굉장히 어린아이를 부모가, 보호자가 손으로 안고 한쪽 손으로 애 얼굴을 받치고 있어요. 애는 굉장히 어리고 지금 영양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로 추정이 돼요. 아빠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애를 안는 것, 어떤 자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엄마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뒤에는 말이 있고 바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위기감과 위험성을 느낍니다. 왜? 마차 바퀴가 바로 애 옆에 있어서 꼭 마차 바퀴가 애를 위협하고 애를 칠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은요, 진실을 얘기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때로는 진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진만 믿었다가는요, 낭패봐요. 사진은 거짓말과 사기도 잘 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사진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신화 때문에 묻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작가가 사진을 통해서 사기라는 것은 조금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진의 의미는 과장해서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가 누구가 찍은 사진일까요? 방금 전에 봤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1950년에 인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
디노테이션과 커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엄마가 팔로써 안고 손가락을 뻗어서 애를 굉장히 위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애를 안전하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프로텍트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는 마차바퀴가 바로 근접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왜? 여기서 브레송이 얘기하는 것은 얘의 위기거든요. 이 위기가 뭘까? 인도가 당시에 저는 독립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는 아마 인도의 위기, 식민지 상태에서의 위기 플러스 기근 상태, 이것이 여기서 이 바퀴를 얘기하는, 여기서의 바퀴는 이 아이를 위협하는 시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바퀴는 의미상으로는 지금 이 엄마와 아이를 힘들게 하는 요소란 얘기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얘가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찾아봤어요. 제 짐작은 인도가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착취로부터 식민지 하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안 해요. 인도는 47년에 영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 사진은 1950년도에 찍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브레송이 이 아이한테 위협을 가하는 이 아이와 엄마의 상황은 뭘 얘기하는 것이었을까요? 독립은 안 해요. 식민지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카스트 제도 맞아요. 또 카스트 제도와 연결된 카스트 제도는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렇죠? 사람이 신분을 구별을 해서 거긴 대를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급 신분이면 그 자손 손자 때까지 이어지고 최하층의 제도에 그 소속돼 있는 사람 같으면은 세습해서 그 제도를, 자, 카스트 제도, 빈곤, 그거로부터의 위기를 갖다가 브레송은 이 바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바퀴와 엄마와 아이가 있는 거리는요, 적어도 3m, 4m 정도의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브레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짝 붙이고 있어요. 바짝. 이 중간에 공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바짝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바퀴와 애들 엄마와 아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바퀴가 이 모자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브레송은 각도로서, 포커스로서 뒤에 바퀴도 아웃포커스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거의 펜포커스로 맞췄습니다. 그럼으로써 과장해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사기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제가 그 브레송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진은 때에 따라서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의미는 조작되어질 수 있다. 자, 한국 사진입니다. 김영만이라고 동아일보 사진 기자를 오래 하셨고요. 아마 부국장까지 하셨을 겁니다. 사진 잡지, 사진예술이라고 하는 사진 잡지의 그 오너로서 올해 그 잡지에 그 편집을 하셨고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굉장히 특히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유머스레한 그런 어떤 풍속적인 그런 그 시골 정감 어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사진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 뒤에는 소가 있어요. 그렇죠? 양말 치면서 돈을 꺼내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띄고 있어요. 그렇죠? 소 팔러 왔든지 소 사러 왔든지, 소시장이에요. 우시장이에요. 소 판 거 같아요? 아니면 사러 온 사람 같아요? 예? 판 거 같다. 그러니까 그 팔고 사는 행위, 특히 팔고 난 이유 같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사러 온 사람들 돈을 갖고 와요. 똑같이
판 사람도 돈을 갖고 있고 장소도 똑같아요. 단지 살아온 사람은 이과에 웃음이 없어요. 긴장한 상태죠. 내가 싸게 좋은 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는 돈을 양말춤에다가 넣고 이과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팔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갖다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죠.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굉장히 꼼꼼함, 조심스러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안 넣고 돈다발을 여기에 넣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소매치기 당할까봐, 그렇죠? 주머니에 안 넣고 있어요. 자, 역시 같은 작가입니다. 김영만의 할아버지가 저기 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제일 영한 젊은 지연 씨 영하지 않아? 더 누가 영한 사람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용도는? 여름에 그렇죠. 다닐 때 네. 땀하고 이제 음식 그러니까 그 지적으로 그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더 많든지 외국 사람이 이거 보면 모를 거예요. 의미의 해석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역시 지연 씨보다 조금 위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아세요? 모르세요? 쫙 뒤에. 여기는 좀 됐어. 여기 6학년이야. 벌써 얘기를 했다고? 정답을 그렇게 노출하면 안 되지. 기차표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 딱딱이 기차표가 없어진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20살짜리라든지 한 30살짜리라든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연령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제가 사진과에서 제가 시험 냈던 문제예요.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처럼 쫙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날 기말고사에서 이 사진을 갖다 복사해서 쫙 나눠줬어요. 이 사진에 담긴 의미를 구석구석 지적해가지고 기술하시오. 왜?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의미가 한 사진에 축약되어 있는 게 이 사진이에요. 그 보면서 여러분들 바로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는 어려운 의미는 없어요. 다 알만한 의미예요. 자, 하나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여기서 틀리면은 벌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 남자아이죠, 그렇죠? 자, 머리에다가 뭘 쓰고 있어요? 수박 껍데기죠. 자, 1번 퀴즈. 여기 반장부터. 이 껍데기를 왜 쓰고 있을까? 1차적인 의미. 애가 수박 겉껍질을 머리에 쓰고 있다. 왜 쓰고 있을까? 글쎄요. 저를 원망어린 눈초리로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물어보고 날 시험하네. 나를 무시하시네. 이런 표정이. 뭘까요? 더워서 쓴 거 아니에요? 에? 더워서 쓴다.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뭘까요? 자, 네. 밥을 담아달라고? 이거 여기다가 밥을 담아달라고? 근데 머리에 썼는데 이 땀하고 다 묻어 있는데, 근데 거기다 다시 그릇으로 활용하겠다. 글쎄요. 선생님 아마 그랬는 거이네, 그치? 보통의 그 사진의 의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가 추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식으로, 지성으로만 가동되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상황으로 보세요. 얘는 저한테 할당된 걸 다 먹은 거야. 수박, 그쵸?
이 앞에 고개 숙인 애하고는 얘하고는 아는 사이야. 일행이야. 형제 아니면 삼촌이야. 그쵸? 자, 저한테 할당된 거를 오른손에 뭘 갖고 있어요? 숟가락. 지가 다 먹은 거야. 행위 끝났어. 자기 거는 끝났어. 근데 더 먹고 싶은 거야. 왜? 옛날에는 먹을 게 부족했으니까 배부르게 충분하게 먹을수록 보급이 안 되잖아요. 인원수로 자른 걸 갖다가 그걸 배가 차든 안 차든 그거 먹고 땡이야. 그거보다 더 먹으려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고 아니면 치사하게 빌붙든지 뭐 여러 가지 술수를 써야 돼. 자, 오른쪽 손에는 숟가락을 들어 있습니다. 이쪽 손에는 어때요? 약간. 자, 이거는 뭐예요? 더 먹겠다는 의지예요. 숟가락을 그냥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먹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자신의 의지를 이 앞에 있는 애한테 해요. 요 손은 뭐예요? 어떨 때 우리는 손을 올리나요? 거면적일 때, 난처할 때, 미안할 때, 정당할 때는 절대 한쪽 손을 머리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 입이 어때요? 대빨 나와 있어요. 대빨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안 주니까 심통이 난 거야. 근데 눈은 어때요? 여기를 바로 바라보고. 자, 다시 수박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는 굉장히 영리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수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수박에 처음에 더서 썼다. 또 거기에 뭔가 또 먹을 것을 받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써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요. 수박을 껍질째 먹을 때는요. 식품의 경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수박을 어떻게 했나요? 껍질에다가 숟갈로 속살을 파가지고 얼음을 넣고 설탕을 넣어서 버무려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릇에다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행운이든 아니면 불행이든 이 수박 껍질에 자기 먹을 게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껍질에 배당된 아이는요, 먹고 나서 더 달라고 그러면 질책을 합니다. 왜? 빨간 살이 남아있다고. 수박에 빨간 부분이 남아있다고 더 퍼먹으라고. 먹을 게 아직 있는데 더 달라고 그러냐는 그런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용도 전환을 한 거예요. 이 수박 껍질은 더 이상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얘는 모자로서 완전히 용도가 변환된 상황이다. 이 껍질 갖고 나보다 더 먹으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다면 이따 저거 한번 붙죠. 네, 붙어요. 자, 얘는 어때요? 앞에 있는 소녀는 못 본 채 고개를 파묻고 들지를 않습니다. 왜? 보면은 마음이 약해질까봐. 저 뒤에 배와 아이들은 여름이다, 평화로운 하오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석구석에 있는 의미를 갖다 분석을 했잖아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통으로서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의미?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구석구석 분석하기 이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어땠어요? 입가에 미소가 띄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유년 시절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수박 싸가지고 얼음 가게에 가가지고 톱으로 얼음 썰어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새끼줄에 내가지고 집으로 갖고 오면 집에서 바늘과 망치를 갖고 얼음을 깨죠. 수박을 숟갈로 퍼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던 그 시절에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한 장의 사진에는
구석에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방금 전 사진처럼 한 장의 사진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